역사 속 숨겨진 진실과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야담 세상입니다. 보석은 처음부터 빛나지 않습니다. 거친 돌 속에 숨어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찬란한 빛을 뿜어내지요.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훗날 빛나는 보석이 될 거라 믿으시나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서로에게 용기를 전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하게 자란 딸을 시궁창에 던져버린 비정한 아버지,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단돈 한 냥에 팔려갔으나 훗날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기구하고도 위대한 여정. 그녀는 어떻게 돌에서 다이아몬드가 되었을까요? 옛날 경상도 어느 한적한 마을에 홍도사라 불리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와 관상을 보는 눈이 기가 막혀 인근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으나 정작 본인은 욕심이 없어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홍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셋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예지력으로도 자식의 팔자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본인들이 원하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으나 남편의 방탕함과 시댁의 몰락으로 인해 눈물 마를 날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딸의 불행을 지켜보며 홍도사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풍수를 본답시고 남의 집 쨘자리는 잘도 봐주면서 정작 내 딸들이 가시밭길로 가는 것은 막지 못했구나. 홍도사의 시선은 마지막 남은 막내딸 소윤에게 머물렀습니다. 소윤은 언니들과 달리 유달리 총명하고 심지가 굳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봉양하는 효녀였습니다. 홍도사는 결심했습니다. 막내만큼은 언니들처럼 살게 할 수 없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안악으로 살 운명이 아니다. 허나 지금 이대로라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평생 길을 펴지 못하고 살 것이 뻔하다. 그는 소윤을 진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홍도사는 소윤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소윤아, 내 말을 잘 듣거라. 너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곡기를 끊고 씻지도 말 것이며 잠은 따뜻한 방이 아닌 차가운 헛간에서 자도록 하여라. 소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어찌하여 그런 벌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이유를 묻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평소 자애롭던 아버지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소윤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믿었던 아버지에게 갑자기 이런 가혹한 명령을 듣는다면 순순히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억울해서 집을 뛰쳐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부터 소윤은 밥 한 톨 먹지 않고 씻지도 못한 채 냄새나는 헛간에서 지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몸에서 나는 악취와 추위였습니다. 고운 피부는 꼬질꼬질해졌고 단정하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그녀의 몰골은 영락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홍도사가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나오너라. 비틀거리며 나오는 딸을 보며 홍도사의 가슴은 미어졌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윤의 손에 낡은 거적대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터로 가거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에 이 거적을 깔고 앉아라. 그리고 누가 너에게 값을 묻거든 부모 없는 고아라 하고 단돈 한 냥이면 팔려가겠다고 말하거라. 아버지, 저를 파시는 겁니까? 소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를 파는 것이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이다. 내 말이 곧 법이니 어기지 말거라. 소윤은 아버지를 원망할 법도 했지만
평소 아버지의 깊은 뜻을 믿었기에 이를 악물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입구 느티나무 아래 거짓골을 한 처녀가 거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고 멀쩡하게 생긴 처자가 어쩌다 저꼴이 되었누. 부모도 없이 구걸하는 신세인가 보네. 그때 행색이 초라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다 은퇴한 전직관리 최대감이었습니다. 비록 벼슬은 그만두었으나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소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옷은 냄새나는 누더기였고 얼굴은 숯검댕이 투성이었으나 그 더러움 속에서도 빛나는 눈동자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 그리고 꼿꼿하게 펴진 허리. 그것은 결코 천한 거지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 있구나. 최대감이 물었습니다. 아가, 내 몸값이 얼마더냐? 소윤은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 양이옵니다. 최대감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양, 요새 강아지 한 마리도 선원양은 하거늘 사람 몸값이 고작 한 양이라니. 너는 스스로를 그토록 하찮게 여기느냐? 소윤의 대답은 당찼습니다. 어르신, 물건의 값은 파는 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자가 그 가치를 알아볼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한 양은 저를 거두어 주실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뿐, 제 진짜 가치는 훗날 저를 사신 분이 매기게 될 것입니다. 최대감은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 아이는 보통 물건이 아니다. 최대감은 주머니에서 엽전 한 양을 꺼내 소윤에게 건넸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삼아. 내 집이 비록 누추하고 가난하나 너 하나 먹일 밥은 있을 것이다. 가자. 예, 어르신. 소윤은 엽전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홍도사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소윤아, 이제 되었다. 너를 알아볼 주인을 만났으니 이제 그곳에서 너를 갈고 닦아라. 아비는 여기서 너의 비상을 기다리겠다. 최대감의 집은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홀로 사는 적막한 집. 최대감은 소윤에게 따뜻한 물을 데워주며 말했습니다. 씻고 오너라.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너를 보고 싶구나. 소윤은 묵은 때를 벗겨냈습니다. 검댕이 씻겨 나가자 배곡 같은 피부와 단아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소윤을 보고 최대감은 감탄했습니다. 허허, 내가 한 양의 천하의 보물을 얻었구나. 이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는 딸을 위해 가시밭길을 깔았고 딸은 그 길을 묵묵히 걸었으며 현명한 노인은 그 길 끝에서 보석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윤이 갈고 닦아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울 지혜와 담력이었으니까요. 과연 소윤은 이 낡은 기와집에서 어떤 수업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궁궐과 연결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대감의 집으로 들어간 소윤은 그날부터 거지 홍소윤이 아닌 최대감 댁의 귀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종처럼 부엌일과 빨래를 도맡아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고행 구신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밤이 되면 소윤은 최대감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르신, 시원하십니까? 허허, 시원하다마다. 네 손이 약손이로구나. 헌데 아가, 너는 어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느냐.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훗날 높이 날 수 있다고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지금의 고생은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대감은 감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찌 이리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도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은 애어른 같은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어느 날 최대감이 소윤을 불렀습니다. 소윤아, 내가 너를 지켜보니 그 심성이 비단결 같고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구나. 내 슬하에 자식이 없어 늘 적적했는데 너를 내 양녀로 삼고 싶구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소윤은 깜짝 놀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르신, 저같이 천한 것을 딸로 삼아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아버님으로 모시며 효를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소윤은 최대감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양반가의 규수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은 소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소윤의 습득력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고 웬만한 선비들도 어려워하는 경전의 뜻을 막힘없이 풀이해냈습니다. 소윤아,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보마.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르면 불행하나 알면 길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소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덕더이옵니다. 덕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덕이 없으면 외로워지나 덕이 있으면 천하가 길을 내어줍니다. 정답이다. 그렇다면 나누면 커지고 움켜쥐면 작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와 마음이옵니다. 최대감은 무릎을 쳤습니다. 시골 구석에 썩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동네방네 딸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딸 소윤이 같은 아이는 한양에서도 찾기 힘들 걸세. 효심이면 효심, 학식이면 학식 빠지는 게 없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최대감 댁 양녀가 천하의 신동이다. 얼굴은 관음보살이여. 지혜는 제갈 공명이다라는 소문은 마침내 한양 조정의 실세, 이조판서 허염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조정은 왕권을 위협하는 외척 세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허염 대감은 이 난국을 타개할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었지요. 가문은 한미하지만 능력은 출중하고 외척 세력과 결탁하지 않을 참신한 인재. 소문의 주인공 소윤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어느 날 최대감의 집에 한양에서 보낸 가마가 당도했습니다. 최대감, 이조판서 대감께서 댁의 따님을 한번 뵙고자 하십니다. 최대감은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소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소윤아, 한양에서 널 부르는구나. 두려우냐? 소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지, 제 운명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소윤은 정든 시골집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를 거두어 주신 양아버님, 두 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보이겠습니다. 한양의 기와집들은 웅장했고 사람들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눈에는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이조판서 허염 대감의 저택. 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가문의 어르신들과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앞에 선 소윤은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깊은 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허염 대감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윤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냐? 듣자 하니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다지. 그런 천한 출신으로 어찌 감히 귀한 분들의 자리에 오르려 하느냐? 주변에서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주눅이 들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을 상황. 하지만 소윤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허염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소윤은 이 살벌한 기싸움에서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까요? 그리고 허염대감이 품고 있는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허염대감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소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꽃은 화려한 정원에서도 피지만 거친 들판에서도 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피었느냐가 아니라 그 꽃이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살았으나 제 마음속에 품은 뜻은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소윤의 당찬 대답에 허염대감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재를 봐왔지만 이토록 담대하고 총명한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소윤을 자신의 양녀 자격으로 세자빈 간택에 천거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궁궐에는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가 교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의정의 손녀, 좌의정의 딸 등 쟁쟁한 배경을 가진 그녀들은 소윤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거지 출신이라며 격 떨어지게 어딜 감히 끼어들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소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겉모습이나 배경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선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런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실력으로 증명해 보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첫 번째 시험은 덕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물으셨습니다. 어진 아내의 도리란 무엇인가? 다른 교수들은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내란 남편을 섬기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나아가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하옵니다. 가정과 나라가 함께 평안해야 비로소 진정한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중전마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국모고무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다른 교수들이 소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천한 출신이 어찌 고귀한 왕실의 법도를 알겠습니까? 소윤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납니다. 출신이 사람의 그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생각과 행동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청산유수였고 논리정연했습니다. 시험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조해진 경쟁자들은 결국 비열한 수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녀들은 궁녀를 매수하여 소윤의 방에 왕실에서만 쓸 수 있는 금침보 금실로 수놓은 이불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사치를 부리고 법도를 어긴 죄로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지품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소윤의 방에서 금침보가 나왔습니다. 이런 괘씸한지고 감히 세자빈이 되겠다는 자가 왕실의 물건을 탐하다니 당장 쫓아내라. 시험관이 호통을 쳤고 경쟁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소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그 물건은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니옵니다. 어젯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두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다고? 그렇다면 어찌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은 저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윤은 떨고 있는 궁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내 죄를 묻으려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밝혀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누가 시켰느냐? 소윤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눌린 궁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두 교수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궁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함정을 팠던 교수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시험관들은 소윤의 지혜와 담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소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판을 읽고 상대의 허를 찌를 줄 아는 진정한 전략가였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단 하나, 바로 세자 저하와의 대면이었습니다. 과연 소윤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세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경쟁자들의 비열한 음모가 밝혀진 후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허수경, 아니 최소윤을 바라보는 눈빛들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닌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단 하나, 바로 세자 저하와의 대면이었습니다. 마지막 간택의 날, 왕실의 법도에 따라 세자와 후보들 사이에는 얇은 발이 내려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목소리와 기운만으로 상대의 됨됨이를 파악해야 하는 자리였지요. 세자 이선은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들은 훗날 국무가 될 사람들이다. 내 한 가지 묻겠다. 만약 내가 위독한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면 그대들은 세자빈으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느냐? 첫 번째 규수가 대답했습니다. 신첩은 지극정성으로 저하의 곁을 지키며 간호하겠습니다. 저하가 쾌차하실 때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규수도 질세라 대답했습니다. 신첩은 전국에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러 모으고 좋다는 약재를 구해 저하를 살리겠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모범적인 대답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적인 위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성적인 해결책이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자의 시선이 발 넘어 소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대라면 어찌하겠느냐? 소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신첩은 저하의 곁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감히 세자빈이 될 자가 병든 세자를 두고 곁을 지키지 않겠다니요. 하지만 소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하의 병화는 단순히 한 지아비의 아픔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저하께서 병석에 누우시면 조정은 혼란에 빠지고 민심은 동요할 것입니다. 신첩은 저하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대전으로 나아가 신료들을 다독이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내명부를 단속하여 저하께서 맘 편히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나라의 중심을 잡겠습니다. 세자 이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내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부재시 나라를 지탱해야 할 국무검으로서의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을 잡겠다. 세자는 혼잣말처럼 되뇌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지름길, 멀지만 평탄한 길,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의 길. 너라면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이것은 소윤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가르침, 그리고 양아버지 최대감과 토론했던 문제와 일맥상통했습니다. 가시덤불 길은 조급한 자의 길이고 끝을 모르는 길은 무모한 자의 길입니다. 저는 비록 멀고 더디더라도 평탄하고 바른 길을 택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적지에 닿는 방법이며 백성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자 이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발을 걷어 올리고 소윤의 앞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소윤이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세자는 소윤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으로 치장한 다른 규수들과 달리 소윤에게서는 흙냄새가 섞인 건강하고 단단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대였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 세자는 미소를 지으며 소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대의 지혜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오. 나와 함께 그 바른 길을 걸어주겠소. 소윤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저하. 신첩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저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대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천안거지 행세를 하던 소녀가 단돈 한량에 팔려갔던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조선의 가장 높은 여인 세자빈으로 선택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 뒤에는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쳐 판을 짠 아버지의 놀라운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두 아버지, 친부 홍도사와 양부 최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소윤이 세자빈이 된 후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윤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자 이조판서 허염대감의 저택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윤을 키워준 양아버지 최대감도 초대를 받아 올라와 있었지요. 허대감 정말 고맙소. 대감 덕분에 우리 가문에서 세자빈이 나오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최대감이 감격하여 말하자 허염대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지요. 허염대감은 병풍 뒤에 있던 한 남자를 불러내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그 사내를 보자 소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친아버지 홍도사였습니다. 아버지. 소윤은 단숨에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대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진짜 주인공이라 하시는 게요. 허염대감이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소윤이를 저에게 보낸 장본인이십니다. 천기를 읽고 딸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딸을 거지로 위장시켜 최대감의 눈에 띄게 만든 것이지요. 최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홍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감 어르신, 그리고 내 딸 소윤아, 나를 원망했느냐? 금지옥엽 키운 딸을 굶기고 씻기지도 않아 단돈 한량에 팔아버린 이 애비를 비정하다 욕했느냐? 홍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의 엄한 가르침이나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이 나중에 보니 다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부모님의 깊은 뜻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 첫째와 둘째 딸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으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막내만큼은 그리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의 법도를 거스르더라도 너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고난을 겪어봐야 백성의 아픔을 알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높은 자리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소윤은 그제야 아버지의 깊고도 아픈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비정한 학대가 아니라 딸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뼈를 깎는 연단, 감강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홍도사는 소윤을 안아주며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전했습니다. 네가 세자빈이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댁에서 구박받던 내 언니들도 이제는 귀하신 처제 대접을 받으며 공주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 네가 언니들까지 모두 살린 것이다. 그야말로 전화위복 준과 일석이조 이시의 알도였습니다. 소윤의 성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최 대감은 홍도사의 손을 잡고 감탄했습니다. 한 냥짜리 거지 연극 뒤에 이런 엄청난 큰 그림이 숨어 있었다니. 당신이야말로 조선 최고의 풍수사이자 책략가이십니다. 그 후 소윤은 세자빈이 되어 훗날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세자를 내조하여 성군으로 만들었고 특유의 지혜와 덕망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국모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를 키워준 두 아버지의 말년도 행복했습니다. 최 대감은 왕비의 양아버지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고 친아버지 홍도사는 조선 팔도에서 총자리 한 번 봐달라는 사람들이 대문 밖까지 줄을 설 정도로 유명한 풍수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한량이라 낮추었으나 결국 천하를 얻은 여인,
그리고 딸을 위해 악역을 자처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옛말에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타고나도 갈고 닦는 과정이 없다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오늘 야담 세상이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어쩌면 여러분을 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신비로운 우리 옛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